유튜브에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큰딸 박재옥의 꿈.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은 아내에게 작별을 고한 뒤 부장차로 돌아오더니 운전사 유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 그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여 마시고는 내뿜더니 입을 뗐다. 유기사는 차 끌고 들어가지. 나는 어디론가 갈 테니. 아니, 이 밤에 어디로 가십니까? 박 대령은 유씨의 만류를 받고는 다시 차를 타더니 잠실로 가자고 했다. 잠실 아파트 지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간 박 대령은 부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부장이 어디 있는지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차로 돌아온 박흥주는 라디오를 켰다. 음악만 나오고 있었다. 유성문 기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르겠어. 박 대령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새벽 7시를 넘어 라디오를 트니 대통령 유고와 김재규 구속 수사 중이란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다. 유 기사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또 물었다. 나는 몰라. 그럼 남산으로 가시죠. 좋아. 아침이나 먹고 이문동 본청으로 가자. 그러나 잠실 부근에서는 문을 연 음식점을 찾을 수 없었다. 박흥주는 유씨에게 이문동으로 가도록 지시했다. 차가 이문동에 가까워지자 될 수 있는 대로 차를 천천히 몰아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정보부 본청에 도착한 박흥주는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38구경 구연발 독일제 권총과 빈 탄창을 유성문에게 주면서 수송부에 반납하라고 시켰다. 그는 제1차장보실에서 쉬고 있다가 오후 3시쯤 합수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이날 궁정동에서 난 총성은 듣는 사람에 따라 느낌이 달랐다. 21발의 총성은 권총에서 난 것이고 6발은 M16 소총에서 발사됐다. 모두 실내에서 또는 실내를 향해서 쏜 것이었다. 대통령 시해 현장인 나동 안에서도 딱 총처럼 들렸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먼 데서도 똑똑하게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궁정동 정보부 시설 안에 있으면서도 이날 밤의 총성은 물론이고 상황을 전혀 몰랐던 1군의 사람들도 있었다. 시해 사건 현장인 나동에서 한 50m 떨어진 본관 1층에 기사 및 경비원 대기실. 이말윤 등 경비원 4사람과 김계원 실장차 기사 등 4 운전기사, 그리고 정승화 참모총장 전속부관 등 모두 9명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무슨 프로였는지 이들이 모두 웃고 떠들 만큼 재미있었다. 이들 중 아무도 나동에서 난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 밤 8시쯤 인근 효자 파출소의 김경장이라는 사람이 대기실의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가 열어주었다. 청와대 상황실에서 방금 총소리가 이 근방에서 났다고 확인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요. 김경장을 돌려보내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조금 있다가 인터폰이 울려서 이말윤이 받아보니 신관에서 이기주가 건 것이었다. 총소리가 어디에서 났는가라고 묻는 데가 있으면 모른다고 대답해. 본관 정문에서 경비 근무를 끝내고 돌아온 김인태가 총소리가 났는데 의전 과장님이 급히 정문으로 나가시면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사격하라고 했다고 전갈했다. 이말윤은 간첩이나 대모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저녁 8시 20분쯤 함께 있던 육군 참모총장 승용차 전속부관이 모처로 전화를 걸었다. 조금 있다가 청와대 비서실장 차 기사가 나갔다. 김정섭 차장보의 운전기사도 나갔다. 전속부관도 나갔다. 그래도 이말윤과 새 경비원은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보았다. 밤 9시가 되어 서남하, 이말윤 2사람은 본관 정문 초소에 가서 보초를 섰다. 부장비서 윤병서가 전화를 걸어 누가 와도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무조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바깥 거리에서는 경찰관들이 호구조사를 하는 듯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말윤은 간첩 침투 사건이 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경비원 이말윤은 밤 11시 30분에 교대를 한 뒤에 본관 2층에 가서 잠을 잤다. 새벽에 일어나 4시부터 5시까지 다시 정문에서 보초 근무를 했는데
교대하러 온 서남하가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라디오 뉴스를 알려주었다. 이때도 이마류는 데모가 난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으나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옆 건물이라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말류는 본관 2층 대기실로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다. 비로소 바로 옆인 나동에서 간밤에 역사적인 사건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근무하고 잠을 자고 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근무했던 본인과 동료들은 놀랄 뿐이었습니다. 라고 합수부에서 진술했다. 이날 궁정동에서 근무한 정보부 경비원들은 거의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밤을 지샜다. 나동 옆에 있는 한옥 경비원 장만수는 총성을 듣고는 불순분자가 침입했다가 사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각하께서 약주를 드시다가 화가 나서 총을 들고 쏘시나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자정 직전에 경비원 대기실에 있는데 박선호 의전과장이 와서 이제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된다. 육군 본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 새벽 5시에 라디오 방송을 듣고서야 대통령이 죽은 것을 알게 됐다. 방금 전에 확인 사격을 하고 온 경비원 김태원도 이날 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그는 밤 10시를 넘어서는 이화여대 부속병원으로 갔다. 주방에 있다가 허리에 총상을 당했던 요리사 이정호가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수속을 밟아주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는 다시 궁정동으로 돌아와서 심야에는 경비를 선 뒤에 대기실에 붙은 침실에서 잠을 청했다. 잠을 자긴 했으나 자다가 깨기도 하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일어난 것이 아침 8시. 그때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온 뉴스를 듣고서야 간밤에 자신이 취한 행동이 대강 어떤 좌표에 해당하는지를 알게 됐다. 초조한 가운데서도 그는 계속해서 궁정동에 있으면서 수사관들이 잡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27일 정오에는 합수부 사람들이 와서 남효주, 이기주, 김일선, 김용남을 연행해 갔다. 김태원이 합수부에 연행된 것은 다음날 새벽이었다. 군검찰신문에서 검찰관이 왜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본인은 사람을 죽인 자인데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망갈래야 갈 데도 없습니다. 김계원 비서실장은 27일 새벽 2시를 넘어 청와대로 돌아왔다. 수석 비서관들과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비서실장실로 불렀다. 이 차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고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김 실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다 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듯이 한번 비비고 나서 입을 뗐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한 사람의 맹동분자가 큰일을 저질렀다. 각하 친족 중에서 우선 유긴수 의원과 박재홍 씨에게 연락하라. 김 실장은 경호실장도 죽었다고 하면서 이 차장을 향해서 지시했다. 오늘 새벽 4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계엄사령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시오. 김계원은 전석영 총무비서관에게 큰 영예에게 알리시오라고 했다. 전 비서관은 셋째 딸 근영양의 방문을 두드렸다. 급한 일이 있으니 언니를 깨워달라고 했다. 둘째 딸 그네가 나왔다. 각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어쩌냐게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셨습니다. 서거하셨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전 비서관은 실장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실장실로 갔다. 그 사이에 박근혜 씨가 아버지 방에 가서 부재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침실 입구에 있는 거실은 전실로 불렸다. 거기서 김계원은 박근혜에게 대통령 서거를 통보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김 실장은 이날 밤 여러 번 되풀이했던 설명 그대로 말했다. 김재규가 경호실장을 향해서 잘못 쏜 총에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그네는 휴전선은 괜찮으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했다. 그녀는 그 이틀 전에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다.
그때 제가 여러 통의 편지와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종합된 의견은 아버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일을 망치고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하루빨리 사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였어요. 거기엔 차지철 씨와 김재규 부장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여 제가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셨죠. 중간에 전화가 어디서 왔거든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라고 역정을 내신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오셔서 얘기 계속해보라고. 그러시면서 또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드리고 나니 아버지께서 알았다. 아주 힘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다 하는 걸 직감으로 알거든요. 아, 아버지가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셨구나. 정보부장이 경질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전석영 비서관은 대통령의 시신을 모시고 오기로 했다. 일부 비서관들은 아직 위험하니까 날이 밝은 뒤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다. 전 비서관은 날이 새면 천하가 다 할 테니 빨리 모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속실 이광영 부관이 대통령의 침실로 들어갔다. 갈아입힐 검정색 계통의 양복과 흰 와이셔츠, 그리고 넥타이를 보따리에 쌌다. 근영양이 옷보따리를 들고 전 비서관을 따라 나섰다. 전 비서관은 청와대 현관을 나서다가 경호원 2사람을 지목하여 따라오게 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소 접견실에 빈소를 차리고 병풍과 촛불을 준비하도록 일렀다. 유경수 여사의 상을 치러본 경험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 박 대통령과 첫째 부인 김호남 사이에 난 큰딸 박재옥은 이날 주 캐나다 대사인 남편 한병기를 따라서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 있었다. 한 대사는 이 나라의 대사직도 겸임하고 있었다. 그는 이 나라의 독립기념일 행사에 초청되어 온 것이었다. 박재옥은 1년 반 전에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남편이 귀국하여 장인을 만나려고 해도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아버지와 자신의 접촉을 고의로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독재자라는 아버지가 딸과 사위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니 무슨 독재자가 이렇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한병기 박재옥 부부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해보니 이 가난한 나라는 며칠 전에 덮친 허리케인 때문에 엉망이 돼 있었다. 투숙한 호텔의 지붕도 나라가 없었다. 별이 총총 뜬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잠을 청하는데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에서 급히 찾는다는 전갈이 왔다. 한국에서 큰일이 생긴 것 같다는 것이었다. 박재옥은 가슴부터 철렁했다.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꿈의 박재옥은 남편이 그 전에 대사로 근무했던 칠레에 가 있었다. 무슨 큰 행사인지 피노체트 대통령도 나와 있었다. 그때 검은색 자동차가 건물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 차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아버지와 유경수 여사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누다가 큰딸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가. 피노체트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붙들고 당신 딸이 여기 있다 라고 소개했는데도 아버지는 모른 체하고 그냥 휙 돌아서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박재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검은색 옷은 좋지 않은 징조라는데. 박재옥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 외교관 부인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누군가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허둥지둥 무엇을 찾고 있었다. 나는 가야 하는데 빨리 가야 돼. 9시까지는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어디 갔나. 대통령은 열쇠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박재홍은 아버지 왜 그러세요? 뭘 찾으세요? 제가 찾아드릴 테니 혼자 가지 마세요. 라고 애타게 말을 걸었으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서두르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검은 옷을 차려입은 외교관 부인들이 울고 있었다. 한병기 대사 부부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 유고라는 대답이 왔다. 박재옥은 이 생경한 말이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뉴욕으로 갔다. 한병기 대사의 친구들이 나와서 귀국을 말리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 같다. 여기서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다가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한 대사 부부는 바로 도쿄행 비행기로 갈아탔다. 박재옥은 유고의 의미가 납치나 부상이 아닐까 하고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도쿄에서 마중 나온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원홍 공사가 대통령 서거를 전해주었다.